화요일의 새 코너입니다. 이슈 폭격 이영풍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예, 김기영 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힘내시라고 우선 저 이거 하나 1103입니다. 1103. 아, 네. 그러니까 저 백년산삼을 맞습니다. DNA 방식으로 모형을 해서 99%. 지금 하나 먹을까요? 예, 드세요. 예, 따서 드세요. 이게 네. 보통 스틱은 10mg인데 이거는 20mg입니다. 두 배. 1103입니다. 1103. 지나네요. 그럼 맞네. 달달합니다. 그렇죠. 네. 달달합니다. 야, 내내 이것만 먹고 막 먹방이나 할까? 아니 요즘 새벽부터 방송하시는데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예, 두 분이 와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그 문재인이 회고록인지 참회록이 그 회고록이죠 제목은. 네, 제목은 회고록입니다. 참여로.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말씀하실래요? 저는 뭐 예. 변방에서 중심으로 그 제목을 보면서 네. 이분이 원탑 욕심이 있구나. 잊혀지고 싶다고 그랬는데 계속 사안마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명시적으로 책 제목까지 변방에서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을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게 너무 크고 뭐 주변에 이제 그거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공연하게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5년 만에 정권 교체한 이유가 있거든요. 정권 교체된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봐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참회로 고백?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범죄 자술서라고 부른다. 네. 지금 우리 김기영 부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철학관을 알게 됐는데 네. 이번에 한반도 천동설을 믿는 어처구니 없는 분이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곳곳에 지금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팩트를 아주 왜곡, 조작하는데 아주 능하시구나. 그리고 책이라는 게 뭐 우리 고 박사님도 책 많이 쓰셨지만은 최소한 1년은 걸립니다. 그 660페이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획하고 쓰는 데만 해도 한 최소 1년은 걸릴 거예요. 그러면 2년 전에 본인이 잊혀지고 싶은 남자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가면서부터 기획한 거예요, 이 책은. 네? 그래서 상당히 의도가 불순하고 팩트를 완전히 조작, 왜곡의 달인으로 볼 수 있죠. 그 중에 특히 저 김정숙이 타지마할 갈 부분을 첫 배우자 단독 외교라고. 이거 굉장히 우리 국민의 저 정서를 건드리는 문제인데요. 네. 대통령의 부인은 사실은 법적 지위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는데 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냐 이거예요. 대통령 전용기를.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 둘이는 청와대에서는 그 역할이 그랬지 않았을까요? 모르죠. 근데 이 칼길을 특별편으로 이렇게 해서 단체 예약을 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도종환 장관 보내면 되는 건데 굳이 또 본인이 가면서 성남 비행장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띄운 것은 저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오고 갈 때 뭘 싣고 갔다가 또 싣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도에 그 비싼 예술품, 미술품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특검거래요, 사실은. 네. 뭔가 실어 왔나? 그러면 이 김정숙 여사라고 합시다. 우리 품격 있는 고성국 우리 박사님 방송이니까. 김정숙 여사가 외교를 했다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외교란 게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 아닙니까? 바트제로. 그러면 인도의 그 뭐 허황우 기념공원 가서 아주 좋은 외교를 했는데 뭐 K9 자주판 10대 팔다 왔나? 뭐 외교의 성과가 뭐냐 도대체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니 제가 볼 때는 이영풍 기자님이 되게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제가 너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제가 볼 때 관성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게 뭐 5년 동안 내내 어떻게 보면 앞장서 갔잖아요, 김정숙 여사가.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책이 나온 이유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다시 그 김정숙 여사가 중심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제대로 걸렸구나. 그럼요. 그러고 뭐냐면 사실 이 부분을 쓸 때 여기 보면 중요한 외교 같은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네.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거 관련해서 그리고 또 북에서 넘어온
그분들 강제 북송된 거 되게 드라이하게 묘사됐거든요. 근데 김정숙 여사 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왜곡이라고 하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를 검수를 김정숙 여사가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거 원래 설득력 있네요. 아니 그럼요. 이 설득력 책은 있네. 원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거 충분히 김정숙 여사가 중심인데 사람들이 아니라고 착각할까봐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책의 총연출은 김정숙 여사. 그렇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영풍 전 기자님 볼 때 너무 기대가 컸다. 5년 동안 그렇게 시달렸으면서 아직 저는 별로 기대 안 하고 사실 무엇보다 아픈 거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대고 어떻게 보면 시신마저 불태워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제가 안 굉장히 그래도 남 얘기하는 거죠. 어제 그 방송을 하면서 그 이대진 씨, 고 이대준 씨의 친형 네. 이대진 씨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네.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바로 그냥 땡땡땡이라고 하면서 땡땡땡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양산에 쳐들어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회고록에 보면 그 이대준 씨가 이제 북측해고로 가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이 파악을 했단 말이죠. 그때 이대진 씨에게 돌아온 말은 네. 여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에는 어떻게 됐냐면 북한과 연락할 길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다. 속수무책 답답하다만. 무슨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미 그 국방부 서욱 장관이나 국정원장이 그 이대진 씨에게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비공식적으로라도 채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이야. 자기 국민이 총 맞아가지고 시신까지 훼손되는 마당에 뭐 하고 있었는지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 대마왕이에요. 이거. 네.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요. 참 씁쓸합니다. 근데 저 문재인이 책이 뭐 교보문고 1위라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책을 좀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왜냐하면 이 정도 나오면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이거 왜 이 책이 지금 나와가지고 왜 중심에 서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여당을 공격하고 싶은 게 많은데 좀 가리고 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더 실직했죠. 아마도 이게 수사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으로 하나씩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이 책을 낸 시기도 그렇게 조정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문다혜씨 관련이나 등등 그 디자이너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또 돈을 또 왔다 갔다 그 문다혜씨하고 그런 게 지금 검찰이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온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 그래요. 그 사건을 가져오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 뭐 문재인이 얘기는 그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저 이재명이 얘기,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합시다. 그 어떻게 보세요? 그 우원식이는 지도 놀랐다 그러던데 단상위에서. 이게 제가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예. 추미애가 되는 게 좋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원식이 되어도 나쁠 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미애를 이렇게 대놓고 밀었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한 71명, 31명 그리고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 71명이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 표를 보면은 추미애 쪽으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급진 좌파들 그리고 당선자들 쭉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거 저 중국 문화혁명 시기에 모택동이 홍위병들에게 완장 채워주고 천안문 광장에 모여서 우르르 했던 거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난 거죠. 재선 이상의 중진들이 민주당에도 중진들이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확 걸어버린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겠죠. 아마도. 하지만 우원식은 여전히 그때 형님이 제가 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모양새를 갖춰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요번 거 보면서 이재명이 나름대로 비명 행사 통해 가지고 공천 과정에서 자기 일당 일극화를 만들었는데 시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의도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다른데 또 여의도가 또 그렇거든요. 여의도 화장실은 좀 다른 모양이죠. 더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 전과 공천 후는 다르죠. 4년 동안의 임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볼 때는 추미애 당선인의 후보의 그 호불호, 불호가 굉장히 강했다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과하게 힘이 들어가면 역반응이 납니다. 그래서 뭐 애들도 아닌데 원내대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는 지금 서열 몇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서열 8위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2위를 막 하니까 사람들 기분 나쁜 거고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여하튼 이재명이 비명 행사의 어떤 총선 과정에서 그렇게 다 날려버렸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2016년, 2020년도 세 번의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친문 쪽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수구리 하고 있다가 요번에 입장을 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근데 요번에 또 보면 체포 동의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때 한 과정을 복귀해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위기야. 근데 이 위기를 극적으로 계속 올려.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권리당원하고 대의원 했을 때 60대 1 그거를 20대 1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요번에도 뭐냐면 자기가 이거를 위기라고 하면서 권리당원의 힘을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위기인데 그걸 기회로 바꾸는 거죠. 노골적으로 그 핑계를 삼아서.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시겁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어떤 색깔을 자기의 권한을 공고하는 어떤 수단으로 또 이거를 몰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재명이가 한국 정치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 모양이죠. 저도 걱정 많은데. 요즘 정치가 너무 한쪽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또라이 정치 같고 뭐 사이코패스 정치 같다고 막 그렇게 걱정을 하던데 어떻게 지금 뭐 본인이 이번에 추미애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가 떨어진 걸 보고 시급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이 추미애 사태를 보면서 이거 방식이 방금 우리 김경 전 대변인 말한 것처럼 방식이 모택동 방식과 유사하다. 상당히 독재성이 가미되어 있는 기술자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재명의 어떤 정치 행보 스타일을 보면. 예.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지금 약간 놀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92석이라는 범민주 계열 야당 세력이 있지만 민주당 내에 171석의 세력이 있지만 이거 다 못 믿겠는데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공천 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컨트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홍위병 세력들이 이제 완장차고 나오게 되면 볼만할 텐데요. 우리가 그때 되면 이재명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이 속셈을 그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영풍 전 기자님이 과하게 또 이재명을 제가 볼 때는 뻔뻔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본인한테 돌아갈 말인데 남 얘기 타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서운 거죠.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거고. 이거는 왜냐하면 저기 그 김문기 씨 팀장 그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안 됐을 때 캐롤송 부부가 캐롤송 불렀잖아요. 그때가 발인 날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는 법리적으로 봤을 땐 이 사람을 몰라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 있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 아는데 그거 다 영상 보면 계속 다니잖아요. 호주 출장에서. 근데 그거 그렇게 최소한 그렇게 죽으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가 했으면 캐롤 안 부릅니다. 근데 캐롤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뻔뻔하거든요. 제가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선거 과정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한테 대통령님한테 뻔뻔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가 부족하다 대통령이 후보님이 뻔뻔해야 된다. 근데 이게 저는 욕한 거잖아요. 이재명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주체가 누군지 몰랐어요 처음에. 본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변한 게 없구나. 뻔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 강철 판때기를 깔았군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해서 과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총선 패배 백서 작업하고 있는데 조정훈 위원장이 사실은 뭐 자의반 타의반 자천타천으로 맡게 됐어요. 근데 저는 선거 패배도 패배지만 패배 후에 보여주는 그 국민의힘의 모습이 더 우리 자유우파를 실망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조정훈이 독배라도 마시겠다 그러고 TF를 맡았는데
뭐 이 사람을 또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공격을 하고 그래 가지고 제가 어제 논평을 했죠. 그냥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해라. 그리고 백서 작업에 네. 전념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또 어제 오후에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그래요. 조정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튼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비춰지는 면에 있어서 본인이 전당대회 플레이어로 뛸 수 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서가 뭔가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거에 상관없이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백서에 더 몰입할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에 대한 어떤 본인의 그 뭐랄까요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덜어냄으로써 저는 더 할 수 있다 보고요. 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조정훈 당선인 의원이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뭐 당에 대해서 뭐 알겠냐 그럴 수도 있지만 역으로 본다면 전문가처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백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해 당사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독배를 받는 자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고 저는 사실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실에 대한 책임 그런 것들은 이미 대통령도 그렇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언급하기보다는 이런 똑같은 상황이 도래됐을 때 우리가 똑같은 잘못이나 그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과하게 이용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선거를 위한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한 거는 제3자의 눈으로 봐서 고치면 되는 건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지금 이 조정훈 당선인의 그 총선 백서 이 사태를 쭉 그동안 추이를 보면요. 이게 꼭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 보고 전쟁할 건지 말 건지 알아봐 이랬더니 김성일 대감하고 황윤길 대감이 갔다 오잖아요. 한 사람은 토요토미 전쟁합니다 하고 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관상을 보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징비록을 쓴 쉽게 하면 백서를 쓴 임진왜란 백서를 쓴 서해 유성룡 대감이 물어봅니다. 야, 너 왜 말이 다른 거야? 했더니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저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 일으킬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선 백성이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지금 이 조정훈 TF 장에게 총선 징비록을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당에서.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따로 또 버전이 다른 총선 백서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주변 측근들 이야기잖아요. 이 측근들이 지금 망치는 거예요. 떳떳하게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그래도 이 조정훈 저 당선인이 우리 고 박사님 방송을 많이 보는지 몰라도 일단 전당대회 안 나가겠다고 한 건 잘한 겁니다. 잘한 거고 이 총선 징비록은 제대로 나와야 되죠. 네. 실명 비판이 가능하면 실명 비판도 좀 하고 뭐 대통령실에 책임이 있으면 책임도 이야기하고 한동훈의 책임이 있으면 그것도 거론하고 해서 이걸 봤을 때 다음 선거에서는 절대 실수를 재발하면 안 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4년 전에 이미 2020년 총선 이후에 총선 백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번에 벌어졌던 일이 그대로 또 재발됩니다. 이 말은 백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백서를 만들어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조정훈 TF장은 일단 전당대회 안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해서 제대로 된 실명 비판까지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정훈 TF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좋다. 예. 그래요. 자,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고성우 칼럼으로 주장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2년 전에 그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때는 뭐 다른 거는 다 제쳐놓더라도 종북 주사파들이 망쳐놓은 나라 바로 세워달라. 그 원흉인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 사법 처리해달라. 다른 누구보다도 그거는 잘할 수 있지 않냐. 사실 이런 마음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됐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도 바로 그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안 움직여서 사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고 떠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원석은 이제 넉 달 있으면 그만두지만 검찰 수뇌부 인사는 좀 앞당겨서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마지막 주제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 검찰 인사가 처음에 발표가 되었을 때 네. 많은 중앙일간지가 일제히 이건 뭐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 지휘부를 모두 뽑아내는 인사였다. 심지어 조중동까지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사설을 통해서. 네. 그런데 며칠이 싹 지나서 보니까 온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알고 봤더니 지난 2년 동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여기 더 수사를 하라는 회초리 성격의 인사이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를 듣고 보면 맞는 이야기 같아요. 아하. 예, 저는 이제 뭐 이원석 총장이 나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임기 절반을 이제 도는 과정이 그 시기가 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드디어 운명의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무슨 소리냐? 프랑스 대혁명이 나서 자코뱅당이 그 난리를 쳤지만 결국 그 뒤에 온 것은 나폴레옹이라는 독재자가 등장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사법적인 헌법에 기반한 사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문재인, 김정숙, 김혜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유우파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책을 통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른바 이제 인도 관련해서 셀프 초청 논란이 되고 있고 이제 이른바 버킷리스트 외유성 출장이 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옷값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옷값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옷값이 제가 알기로는 고발이 돼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검찰로 넘어갔는데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수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번 인사를 통해서 이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법 적용에 있어서 예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법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제 전담 수사반 수사팀 꾸려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뭐 오늘도 또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희 아크로비스타에서 책 발견한 그분 예. 또 불러가지고 한다고 하고 어제도 또 네. 저기 백은족. 백 대표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의 소리.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이 소위 말해서 외유성 출장 단독 외교가 아니라 단독 관광이죠. 이거 관련해서나 그다음에 또 이 옷값 관련해서 분명히 고발이 됐는데 이 부분은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김혜경 그 여사 관련 김혜경 씨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때 얘기했던 게 10만 원인가 그거지 않습니까? 10만 원. 그게 보면은 사실 그게 선거 운동원 불법 접대잖아요. 7만 2천 원인가. 네. 예. 1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 뭐냐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저거 가지고 하지? 근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또 소고기 뭐 저기 스시 뭐 다 해먹었잖아. 다 해먹 한우 다 투뿔. 먹었잖아요. 한우 발 투뿔입니다. 먹게 먹은 거야. 아직 살뜰하게 다 해먹었는지 챙긴 거잖아요. 뭐 법인카드. 해먹었는지.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기소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소를 탈탈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뭐냐면 삼특검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수사를 잘 못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거야말로 진짜 특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특검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존재 이유 수사를 통해서 하려면 특검 얘기 나오기 전에 잘 했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여사 배우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이 관련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 이게 뭐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됐는데 왜 검찰이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정치적으로 뭐 방탄 수사, 김건희 여사 방탄 수사가 아니라 할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초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때가 됐으니까 한 거거든요. 1, 2월에 해야 되는데 뭐 총선 전이라 하지 말라고 요청이 왔다면서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치적인 것들이 덕지덕지 붙여지면서 또 다른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뭐 공격 포인트로 작용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말씀씩 듣고 끝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나라를 제대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우리나라를 정말 5만 불, 7만 불의 빅5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라면 수용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마구 흔들어 가지고 지금 이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는 이런 다양한 목소리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심을 딱 잡으시고 앞으로 이제 총선도 끝났기 때문에 강력한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또 검찰은 검찰대로 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실은 이제 이번에 그 참회록 고백 그걸 보면서 좀 찾아본 게 있습니다. 뭐냐면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 앞에서 능라도 연설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편집부에 있어서 그거를 라이브로 보면서 제가 보면 개탄을 했거든요. 이거 다시 들으면 진짜 화들짝 놀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게 이게 이거죠. 미국 때문에 너희들이 핵 개발한 거다. 다 이해한다. 그다음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게 그러면 심지어 이때 대한민국이라고 안 하고 남쪽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남쪽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가서 김정은에 대해서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그 앞에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들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 정상이 아니라 이미 이쪽으로 건너가 있어요. 저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그 고백론 그 책을 보면서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 분이에요. 고영주 변호사가 말씀하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란 말이 설득력이 있겠네요. 네. 왜 고기만 끄덕거려요? 말을 하세요. 말을. 네. 이슈 폭격이었습니다. 이영풍 기자, 김기영 대변인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